최하층 계급인 달리트가 우리 대학을 온다고요? 신분제가 그냥 있는 줄 알아? 델리 대학교 입학처 직원의 이 한마디에 전국 수석 합격자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도 14억 인구 중 2억 명이 달리트. 달리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화장실 청소, 시체 처리, 거리 청소만 할 수 있는 최하층 계급입니다. 대학 입학률 3%, 평균 수명 63세. 천년이 넘는 카스트 제도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도 무용지물이었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 인재를 받아준다고? 거기 가면 끝이야. 마을 어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달리트 소녀는 한국 대기업 이사가 되었고 50명이 넘는 인도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정부가 그녀를 명예자문관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제 앞에 무릎 꿇었던 소녀가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모든 행운이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크시타 카푸르입니다. 델리 외곽 빈민가 새벽 5시. 고철 지붕 틈새로 흘러드는 차가운 공기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하수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도 저는 노트를 펼쳐둔 채 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 없는 방이라 촛불을 켜두었는데 그 불빛이 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죠. 밖에서는 할아버지 아쉬베리 싱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공공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청소하고 5시면 화장실 청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라크시타, 아직도 안 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곧 잘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국제개발, 여성교육, 한국기업 사례.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죠. 그래도 너는 안 돼. 신분의 벽은 높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너만큼은 예외야. 너는 이 동네를 벗어날 아이란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설이었어요. 디지털 인도, 신흥 강국의 미래. 웅장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지만 그 화려한 말들은 여기 빈민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여전히 쓰레기 더미와 하수구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저희를 달리트라고 불렀죠. 그 단어는 공기처럼 늘 제 주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집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델리 전형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이번에도 1등을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5번의 모의고사에서 모두 1등이었죠. 선생님은 놀라셨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명문대생이 나올지도 모른다니. 그 기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이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마셔라. 몸 상할라.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청소로 굳은 그 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그날 오후 학교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멈춰 서셨어요. 라크시타, 이번 전국 수석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란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적이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나는 도시와 제가 사는 이 빈민가 사이의 거리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거리가 결코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탈출해야 해. 반드시. 그렇게 중얼거리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 사이로 비치는 새벽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고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졸업시험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학생들과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낡은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여 나왔죠.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청소로 굳어 거칠었지만 그 손을 잡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성적 우수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며 작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때였습니다. 전국 수석 라크시타 카푸르.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몇 초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상장을 받는 순간 저는 운동장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달리트가 전국 수석이라니. 세상이 정말 바뀌긴 했나 봐.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옆 공공화장실에서 막 나오신 듯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한다, 라크시타. 그래도 말이야.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부는 못 바꾸지. 넌 평생 청소하는 운명이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말이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어요. 저는 상장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어깨를 감싸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마주 보셨죠. 라크시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기억해라, 우리 손녀야. 너는 달리트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가 누군지를 잊지 마라. 넌 존엄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셨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새겨지는 걸 느꼈어요. 이틀 후 우편 배달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크시타 카푸르 씨 맞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발신인은 델리 대학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오셨고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귀하는 델리 대학교 경제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대학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라크시타야, 기억해. 넌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거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빈민가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손에 쥔 합격 통지서는 묘한 무게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동네 어른들이 저희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델리 대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깨끗한 살화르 카미즈를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낡았지만 다림질이 반듯한 셔츠를 입으셨죠. 제 품에는 합격 통지서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들, 푸른 잔디밭, 책을 들고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학생들. TV에서만 보던 풍경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입학처는 본관 2층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올라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직원 한 분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입학 등록하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전국 수석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죠. 하지만 직원의 시선이 서류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카스트를 묻는 칸이었어요. 달리트.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원은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달리트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하층 카스트 할당제가 폐지됐습니다. 규정상 귀하의 입학을 취소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전국 수석입니다. 할당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합격한 겁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상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입학 취소 서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국 수석입니다. 실력으로 합격한 겁니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뗀 상태였어요. 70평생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남 앞에 무릎을 꿇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계셨어요. 제발, 이 아이만큼은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굽은 등이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입학 취소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학생들이 유리문 너머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달리트가 명문대라니 세상이 미쳤네. 한 남학생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신부는 못 속이지.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할아버지의 바지 무릎 부분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자, 할아버지.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아까 그 학생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달리트. 이런데 왜 와? 한 남학생이 제 어깨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기만 했죠. 결국 저희는 정문까지 밀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라크시타야.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는 내 미래가 없어. 입학 취소 후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출근하셨고 돌아오실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다만 제 머리맡에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놓고 가셨어요. 창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역시 달리트는 달리트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어. 그 말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라크시타야, 일어나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 좀 같이 보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켜셨어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였어요. 화면에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더빙이 깔려 있었죠. 저는 청소노동자 출신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대학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학력도 별로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청소노동자가 교수가 됐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등장했어요.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죠. 한국에서는 출신이 아니라 능력을 봅니다.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 그 문구가 제 눈에 박혔어요. 할아버지는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라크시타야, 저 나라는 카스트가 없단다. 카스트가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태어난 신분 대신 실력을 본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한국 기업의 채용 방식, 한국의 교육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인도 출신 여성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제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었죠. 그 여성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끓여주셨죠. 할아버지, 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답이 없다는 건 이미 알잖니? 저는 검색창에 영어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어 엠플로이먼트 프로그램 포 인디언즈. 여러 페이지가 떴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한국 기술연수 취업 프로그램. 만 18세 이상 지원 가능. 한국어 능력 우대.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어 능력 우대.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해보자.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한국어 교재, 무료 온라인 강의.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절망으로 가득했던 방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한국어를 배우고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손이 다시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라크시타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인도 국영방송 홈페이지에서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마이너스 인도 청년기술연수 프로그램. 모집 인원은 200명, 지원 기간은 석 달.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지원자는 매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경쟁률만 해도 10대 1이 넘었죠. 게다가 한국어 능력 시험, 기술평가, 면접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저희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라크시타가 한국 간다며? 달리트 계집아이가 외국 가면 끝이야.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 그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라크시타야, 여기 남아서 가족이나 돕는 게 낫지 않겠니? 네가 여기서 청소일이라도 하면 할아버지 부담이 줄 텐데.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키우던 소와 염소 2마리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쪽에는 인도에 남는다라고 적고, 다른 쪽에는 한국에 간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적기 시작했죠. 인도에 남으면 달리트를 위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문제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나 혼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대학도 못 들어간 내가? 한국에 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카스트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죠.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라디오에서는 모디 총리의 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립 인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웅장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빈민가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채널을 돌리자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우리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두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줄까? 어디에서라면 제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엿새째 되던 밤,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남아서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떠나는 게 맞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라크시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떠나는 게 도망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살아남는 게 먼저야. 네가 먼저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단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중개인을 불러 소와 염소를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그건 할아버지 전 재산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투자란다. 중개인이 소와 염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라크시타야, 너는 이 나라의 벽과 싸우지 마라. 세상의 문과 싸워라. 그게 더 큰 싸움이야. 그날 저녁, 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채워나갔어요. 이름, 나이, 학력, 지원 동기. 마지막 칸에 이르렀을 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것이 가능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원서를 봉투에 넣을 때 할아버지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야. 우체국으로 가는 길,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을 금은방으로 가셨습니다. 손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금팔찌가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건 안 돼요. 저는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필요한 때란다. 금은방 주인이 팔찌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5만 루피들이죠. 할아버지는 돈을 받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한국어 학원 등록금이야. 석 달 치면 충분하지? 델리 시내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도 버스로 2시간 거리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8시 수업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죠. 할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첫 등원날 알람이 새벽 3시 30분에 울렸습니다. 아직 밖은 깜깜했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차를 끓이고 계셨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버스는 4시 15분에 출발했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어제 인터넷에서 찾은 한글 자음표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낯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버스를 4번 갈아타고 학원에 도착했을 때는 7시 50분이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교실로 올라갔어요. 벌써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새 가방을 든 청년들이었죠.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남학생이 저를 힐끗 보더니 자리를 옮겼어요. 그의 친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옷 좀 봐. 빈민가에서 온 거 아냐?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8시 정각,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도인이었지만 한국에서 5년간 살다 온 분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죠. 기술이 발전한 나라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칠판에 글씨를 적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인사를 누구에게나 씁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누구에게나 쓰는 인사.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땠니?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시며 따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연습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기역가, 니은나, 디귿다가 되고 안녕하세요가 감사합니다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라크시타입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완성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글자들이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공부했어요. 노트에는 빼곡한 메모가 쌓여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학원 선생님이 공고문을 나눠주셨습니다. 한마이너스인도 청년기술연수 프로그램 선발시험 일정이 나왔습니다. 3달 후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달. 그게 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달 안에 준비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전국 수석이었잖니.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한글 연습을 하고 4시에 집을 나서고 8시부터 낮 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와 노동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달리트.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되는 건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험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 게시판에 최종 공지가 붙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 2주 후.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았습니다. 시험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흐느낌이 들렸죠. 석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땅.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공무원이 여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인도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라크시타 카푸르 씨?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진성입니다. 한강테크 현장 팀장이에요.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차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인도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신호를 지키는 차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박 팀장이 건물 3층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라크시타 C방입니다. 문을 여니 깨끗한 원룸이 나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부엌까지 갖춰져 있었죠.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출근하세요. 안전교육부터 받을 겁니다. 박 팀장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할게요. 첫 출근 날, 인사팀에서 차오 지아린이라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중국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도 5년 전에 여기 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 동안 박 팀장이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같은 직원입니다.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힘들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명절이라고 했죠. 박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숙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크시타 씨, 우리 어머니가 집에 오래요. 외국에서 혼자면 외롭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죠. 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꼭 오래요. 추석 당일 수원에 있는 박 팀장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있는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어서 와. 박 팀장의 어머니가 저를 반겼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음이 환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송편, 잡채, 갈비찜, 전.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죠. 자, 앉아서 먹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송편을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쪄야겠어. 너무 말랐어. 밥을 먹는 동안
박 팀장 가족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인도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한국에 온 이유.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방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한복이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가 달린 한복이었죠. 이거 입어봐. 어머니가 제 손에 한복을 쥐어줬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같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딸. 저를 달리트라고 부르지 않고 계지바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박 팀장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라크시타 씨 정말 좋아하세요. 기숙사에 도착해 한복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 가족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박 팀장을 만났습니다. 한강테크에서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처음에는 공장 라인에서 제품 검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자부품이 제대로 조립됐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일은 단순했지만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박 팀장은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어제 일은 어땠어요? 힘든 건 없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점심시간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공장장님이 줄을 서고 계셨어요. 제 앞에는 계약직 직원이, 뒤에는 부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줄에서 같은 메뉴를 받아갔죠. 배식대 앞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도였다면 신분에 따라 식탁이 나뉘었을 텐데. 배식하시는 분이 제게 물었어요. 오늘은 불고기 드실래요? 생선구이 드실래요? 저는 불고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양을 제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부장님이 앉으셨습니다. 라크시타 씨, 일 적응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다 같은 직원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같은 직원.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주말에는 박 팀장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수원역 앞 영화관이었어요. 뭐 보고 싶어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거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영화관 안은 어두웠고 스크린은 컸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자막을 읽으며 한국어를 익혔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박 팀장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밌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정말 좋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면 복도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베트남에서 온 투이. 우리는 주말마다 각자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인도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도보를, 투이는 쌀국수를 만들었죠. 복도에 모여 앉아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라크시타, 이거 진짜 맵다. 마리아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소리쳤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검수 업무뿐 아니라 자료 정리와 간단한 통역까지 맡게 됐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회사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크시타 씨, 야간 대학 가볼 생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장학금 지원해줘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소재 야간 대학들을 찾아봤습니다. 국제경영학과가 있는 학교를 발견했어요.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학 건물로 갔어요. 면접관은 세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 물으셨죠. 왜 여기서 경영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분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 분이 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인도 시장을 이해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걸 돕고 싶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 팀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떨려서 제대로 대답했는지. 2주일 후 합격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손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눈물에 번졌죠.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봤죠. 학기 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 과목 A+였어요. 교수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라크시타 씨,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인도 시장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로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라크시타 씨, 실무 프로젝트 하나 맡아볼래요? 또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한강테크 로고가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인도, 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연구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추천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인도를 떠난 지 6년, 이제 그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인도 소비자 조사, 유통구조, 문화적 장벽, 경쟁사 분석, 모든 걸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의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지 파트너사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제가 인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카스트 문제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제 조언에 회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최종 보고의 날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인도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지역별, 계층별로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일어서셨어요. 훌륭합니다. 이 보고서대로 진행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후 한강테크는 인도 북부 대도시 델리와 자이푸르에서 대규모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공장 라인을 떠나 본사 해외 전략팀 연구원이 돼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라크시타 카푸르 연구원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죠. 계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한강테크, 인도 시장 공략 성공. 기사 한켠에 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 연구원 라크시타 카푸르의 현지 분석이 주요했다. 그 기사를 보고 경제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허락했고 저는 기자를 만났어요. 명동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라크시타 씨,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빈민가, 대학 입학 취소, 한국행 결심.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달리트 출신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6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달리트.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연구원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을 느낀 적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봤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회사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기사 봤어요. 멋있더라. 박 팀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우리 라크시타가 이제 유명인이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기사가 번역돼 올라온 거예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트가 한국에서 성공했다니 자랑스럽다. 인도를 떠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슬프다. 배신자다. 인도를 버리고 떠났다.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찬양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목받아도 되는 걸까? 일주일 후 인도 정치인 한 명이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리트 엘리트들이 문제다. 그들은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도망쳤다. 뉴스에서 그 발언을 봤을 때 제 이름이 언급됐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 팀장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인도에 남아서 싸워야 했던 걸까?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라크시타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살아남은 게 잘못이 아니란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제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달리트 출신 연구원, 한국에서 성공, 인도를 떠난 엘리트들. 기사 제목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사장님이 직접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라크시타 씨 덕분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속으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8월 인도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인재유출방지 및 사회통합법. 공식 명칭은 중립적으로 들렸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해외로 이주한 특정 계층 출신자가 인도에 재입국할 경우 재출국 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어요. 이 법은 특히 달리트와 소수자 출신 전문 인력의 해외 이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법을 족쇄법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박 팀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라크시타 씨, 이거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인도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제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제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갈 권리마저 빼앗기는 겁니다. 이틀 후 델리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라크시타야 할아버지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하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장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가 있었어요. 예약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댔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 회사에 가서 박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인도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박 팀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휴가 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법 때문에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할아버지를 봐야 하는데 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안 가면 마지막을 못 볼 거야.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모디 총리의 독립기념일 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자립 인도를 만들겠습니다. 인재들은 조국에 남아야 합니다. 웅장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족쇄처럼 들렸어요. 채널을 돌리자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한국은 열린 나라입니다. 두 나라 리더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밤 10시 병원에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너무 야위어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죠. 할아버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라크시타야.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오지 마. 왜요? 할아버지를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너는 여기 오지 말고 한국에서 내 길을 가라. 그게 할아버지 바람이야. 안 돼요.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라크시타야. 넌 이미 잃었어. 사람답게 사는 삶을. 그걸 놓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간호사가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라크시타 씨.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숙사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봤어요. 비행기표 예약 화면을 수없이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박 팀장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울어. 참지 마. 저는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할아버지를 봐야 하는데 가면 다시 못 와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널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자유롭길 바라시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인도에 가지 않기로.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하지만 그 결정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매일 밤 병원에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날마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죠. 라크시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네, 할아버지. 들려요. 미안하다.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날개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려 하셨지만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진통제를 주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어요. 라크시타야, 한국 국적을 따거라. 그럼 언제든 여기 올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렴. 너처럼 갇혀있는 아이들 말이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화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들어 화면에 대셨어요. 우리의 손은 화면을 사이에 두고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라크시타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셨어.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흐느낄 뿐이었죠. 박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라크시타 씨.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사흘 후 장례식이 델리에서 거행됐습니다. 저는 한국 기숙사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시청했어요. 화면 속에는 할아버지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빈민가 골목에서 함께 살던 분들이었죠. 브라만 사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달리트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어른 한 분이 의식을 진행했어요. 할아버지의 시신은 강가로 옮겨졌습니다. 화장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졌지만 차가운 유리만 느껴졌죠.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곁에 없어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서. 화장이 끝나고 제가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료들이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회의실 한켠에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 꽃과 향을 피웠어요. 박 팀장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오셨고 동료들이 하나씩 와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차오 지아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기숙사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저는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성공만 택했어요.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을까?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일주일 후 인도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보낸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을 때 편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라크시타에게. 넌 달리트가 아니야. 넌 라크시타야. 내 이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처럼 갇혀있는 아이들을 도와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명.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달리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장례식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했어요.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활발하게 토론하고 발표했지만 이제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교수님과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피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크시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수님 연구실로 갔습니다. 교수님은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길을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도 됩니다. 슬픔을 느낄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당신이 멈추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며 불빛을 남겼습니다. 저는 난간의 기대 강물을 바라봤죠.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펼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크시타에게. 한국은 내 나라다. 그곳에서 행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넌 달리트가 아니라 라크시타다. 내 이름을 잊지 마라. 너처럼 갇혀있는 아이들을 도와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라크시타야, 멈추지 마라. 계속 가거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달리트 학생 단체, 국제인권 NGO, 한국장학재단.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떴습니다. 한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인도의 한 NGO였습니다. 달리트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였죠. 저는 그들의 활동 사진을 봤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웃고 있었어요. 나도 저랬었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영주권 취득 조건, 귀화 절차.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 안정적인 소득, 한국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고, 대학을 다니며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할 수 있어.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크시타 장학재단. 그 이름을 적는 순간 뭔가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래의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1. 한국 영주권 신청 올해 안에. 2. 귀화 준비 2년 이내. 3. 재단 설립 귀화 후 1년 이내. 4. 달리트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시작.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어요. 재단의 목적, 지원 대상, 필요한 자금, 협력할 단체들.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교 위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제 방 창문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가 못 누린 권리를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나누자. 그리고 언젠가 당당한 한국인으로 할아버지 묘 앞에 서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해 박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 팀장은 놀란 표우로 저를 봤어요. 석 달 만에 제가 먼저 말을 건 거였으니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 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죠. 회사에서 추천서 써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이민 전문 변호사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업에서 저는 오랜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였어요. 인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돌아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인으로서 할아버지를 찾아뵐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어둠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8년째였습니다. 저는 출입국 외국인청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 경력 증명서, 세금 납부 기록,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증명서, 박 팀장의 추천서. 심사관은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특히 인도 시장 개척과 다문화 인력 관리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영주권 신청 승인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영주권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 팀장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축하 파티 할게요. 그날 저녁 수원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박 팀장 가족, 차오 지아린, 회사 동료 몇 명이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박 팀장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축하한다, 우리 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귀화. 한국인이 되는 것. 서점에서 한국사, 헌법, 사회구조책을 샀습니다. 매일 밤 공부했어요. 조선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이 나라의 역사가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헌법 1조를 외웠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장이었죠. 6개월 후 귀화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시험장이었어요.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인도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야. 두 나라를 잇기 위한 다리 하나를 더 놓는 거야.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사, 정치, 문화법.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후련했습니다. 2주일 후 면접 통지가 왔습니다. 면접은 심사위원 3분 앞에서 진행됐어요. 한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합니까? 저는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저는 달리트였습니다. 신분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능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인도 달리트 소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 후 귀화 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귀하의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저는 제 이름 옆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라크시타 카푸르. 대한민국 국민.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법인 설립 절차를 논의했어요. 회계사에게 재정 계획을 상담받았습니다.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라크시타 희망재단. 재단의 목적을 문서에 적었습니다. 인도 달리트 계층 청소년, 특히 여성들에게 한국 유학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 한국어 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초기 자금으로 제 저축 전부를 넣었습니다. 8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박 팀장과 회사 동료들도 기부했습니다. 박 팀장 어머니는 조용히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신문에 먼저 났어요. 전 인도 달리트 출신,
한국 귀화 후 모국 청소년 지원 재단 설립. 기사는 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도 언론에도 번역돼 실렸습니다. 델리의 한 신문이었어요. 한국인이 된 달리트 여성, 조국을 돕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애국이다. 달리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적을 바꿔서 뭐가 자랑스러워? 인도에 남아서 싸워야 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제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라크시타 씨, 왜 한국 국적을 선택하셨나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나간 후 인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담당자였어요. 라크시타 씨, 우리도 당신의 재단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받은 지 6개월 후 저는 델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에는 새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에는 태극기와 함께 REPUBLIC OFKUREA라고 적혀 있었죠.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한국인이시군요. 공식 방문 목적이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적 방문과 재단 업무입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 방문자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델리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수 냄새, 먼지, 차 경적 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옛 동네로 갔습니다. 빈민가 골목은 여전히 좁고 더러웠어요. 하지만 몇몇 집들은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라크시타야?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야. 많이 달라졌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마난드라 바르마. 예전에 상류 카스트 지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 달리트 소녀였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이제 한국인이고 인도와 한국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작은 돌무덤이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한국 여권과 작은 팔찌를 꺼냈어요. 박 팀장 어머니가 주신 팔찌였습니다. 묘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저 한국인 됐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델리 시내 한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라크시타 희망재단 일기 장학생 10명이었어요. 모두 달리트 출신 여학생들이었습니다. 18살부터 22살까지. 강당에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와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크시타 카푸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달리트로 자랐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달리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의 출신을 묻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을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낯선 나라에 가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화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B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크시타 씨, 인도 정부가 최근 재입국 제한법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영향이라기보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뉴스를 통해 인도 소식을 접했습니다. 의회에서 달리트 고등교육 확대 법안이 발의됐어요. 재입국 제한법 폐지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2년 후 재단 2기 장학생 20명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3년 후에는 30명, 5년이 지났을 때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었어요.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장학생들과 후원자들이 모였어요. 벽에는 학생들의 사진과 성과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간호사가 됐고, 다른 학생은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증명했어요.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인도 외교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라크시타 카푸르 씨, 인도 정부는 당신을 한-인도 사회통합명예자문관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달리트 소녀가 정부 자문관이 되다니.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썼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한다. 2025년 겨울, 서울 강남 한강테크 본사 빌딩 15층.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물길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남아시아 사회통합 및 시장전략 이사 라크시타 카푸르. 저는 더 이상 빈민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재단 장학생들의 졸업사진, 인도 시골 마을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작업한 원고가 떠 있었어요. 자서전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달리트였던 한 소녀가 한국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마지막 문단을 다듬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하나는 인도 뉴스였습니다. 인도 정부, 달리트 고등교육 지원 예산 3배 증액. 다른 하나는 한국 뉴스였죠.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두 나라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팀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부사장이 된 그였습니다. 라크시타 이사님, 인도 지사장 회의 준비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일어서며 재킷을 입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저를 봤어요. 인도에서 온 인턴이었습니다. 재단 3기 장학생이었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물었어요. 프리야, 적응 잘 되고 있어?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기 정말 좋아요. 제 출신을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프리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뭄바이 지사 직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한국어와 힌디어를 섞어가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 팀장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크시타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할머니가 보고 싶대. 네, 어머니. 갈게요. 어머니.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 팀장 어머니는 제 두 번째 할머니였으니까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었죠.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물결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겐지스 강이 떠올랐습니다. 델리 외곽, 빈민가 옆을 흐르던 강.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강변. 그 강물과 이 강물이 겹쳐졌어요. 나는 두 강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됐어. 휴대전화를 꺼내 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한국 학생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 그 유튜브 영상 봤어? 인도에서 온 여자 이야기. 응, 봤어. 진짜 감동적이더라.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기숙사. 아니, 이제는 제 아파트였습니다. 3년 전에 산 작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 박 팀장 가족과 찍은 사진, 재단 장학생들과 찍은 사진. 제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들을 적었어요. 출판사 미팅, 재단 이사회, 인도 대사관 방문. 바쁜 일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델리 빈민가 고철 지붕 아래서 촛불 하나로 공부하던 소녀. 그 소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달리트가 아니야. 나는 라크시타야.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야. 이제 내 길을 계속 가거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리가 될 겁니다. 한강과 겐지스 사이를, 과거와 미래 사이를, 절망과 희망 사이를, 그리고 누군가는 이 다리를 건너 자신의 꿈을 찾아갈 겁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 아니,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야. 저는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